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행자 봤고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몇 년도에 사업할지 예산 편성해서 준비하고요. 자,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에 정한 연도에 시설사업 시행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특광자원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그리고 비행정청도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제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우리 실시 계획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실시 계획의 의미는 공사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설 사업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 실시 계획. 그리고 항상 우리 공사한다.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죠? 뭐 도로를 놓든 건물을 짓든 공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그래서 공사 계획하면은 항상 주된 내용이 설계도, 그리고 공사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공사 기간, 자, 등등등. 자,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행자가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시 계획부터 작성을 해요. 자, 시행자가 작성. 그리고 시행자는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행정청의 확인 감독을 받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인가받는다 그래요. 확인 감독, 그거를 인가.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습니다. 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에게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준 시행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는 것은 국책사업이죠. 이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것은 예외가 돼요. 예외.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만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 왜냐면 인가권자가 보니까 기준에 맞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잘 작성했더라. 그러면 인가하고요. 그 인가한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고시.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에서 알려준다라고 했고요. 이 고시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공사에 착공한다 그렇죠. 착수해갖고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받았다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공사 들어가려면 뭐가 나야 되냐?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나야 비로소 공사에 착수해갖고 공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인가권자는 이꼴 누가 되는 거냐?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결정고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한다고 그랬죠. 결정권자 누구였어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실시계획의 인가는 결정권자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전후 이 실시계획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그래요.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나면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 공사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뭐 수용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발생하니까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전후 구분해요.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는 결정권자에게 가서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실시계획 의미는 공사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가 실시계획부터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작성했고 인가받는데 우리 또 인문서에 인가권자가 또 빠져있죠. 그 맨 밑에 보시면 4번 실시계획의 조건부 인가 이렇게 써있는데 그 조건부 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이자들은 실시계획이 그 밑에 줄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그래서 인가권자가 자, 항상 행정청 쓸 때는 높은 사람부터 쓴다 그랬으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인가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만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 그리고 인가권자가 인가 고시하면 공사에 착수해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인가권자는 이꼴 결정권자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것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는 것과 의미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가권자는 이꼴 결정권자.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제 착수해갖고 공사합니다. 근데 우리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도로를 놓고 철도, 지하철을 놓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복리,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공익사업인 시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 시행자에게 각종의 특권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즉 시행자가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특권. 자, 우리 교재에서는 시행자의 보호 조치다라고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관련해서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크게 5가지 특권을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설사업 시행자의 특권,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또 잘 물어보는 논점이 돼요. 시행자의 특권. 왜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행사하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행자가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권을 갖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거 갖고 또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5가지. 먼저 시행자는 공사관을 나눠갖고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109, 209 공사관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가 있죠. 왜 얼마든지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서류의 무상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관계 서류, 뭐 등기부, 대장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등기부 같은 거 띄워보려면 돈 내야죠. 등기부 인터넷으로 열람만 할 때는 700원. 그런데 등기소 가서 직접 띄워보려면 1,500원.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시행자는 다 공짜로 무상으로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관계서류 공짜로 띄워볼 수 있는 특권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한다는 게 붙인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수용 같은 거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하의 토지가 무슨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라서 수용 대상이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문서로 송달 알려줘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 고소가 불분명해갖고 송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 송달할 내용을 그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시한다 그래. 공시. 지방법원 게시판에다 공시해서 국내는 2주, 국외는 2개월이 지나면 그냥 송달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부여해요. 그거를 공시로 송달에 가름한다. 그래서 공시 송달의 특권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지방법원 같은데 혹시 가보셨을까요? 지방법원 언제 가봐요? 뭐 이혼하러? 아무튼 그 지방법원 들어갈 때 입구에 보면 게시판들이 쫙 있어요. 거기다가 송달할 내용을 싹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는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그냥 송달한 효과를 일률적으로 부여. 엄청난 특권이에요. 공시송달의 특권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무상 열람할 수 있고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냥 제목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하고 5번 이게 핵심이죠. 자,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 사용권 인정합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학문적인 개념을 공용 부담이라고 그러죠. 공용 부담. 그 공용 제한, 공용 수용이라고 해서 이 수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 꼭 알아야 되는 학문적인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죠. 강제 취득. 물론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뺏는 거예요. 이런 국민의 재산권을 공익사업을 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 사용이라는 것은 강제 사용. 토지 소유자 싫다고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남의 땅이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강제 취득, 강제 사용, 수용 사용권 인정합니다. 또 시행자는 시설사업 관련해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 남의 땅,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특권도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수용권, 출입권 이게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강력한 특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우리 수용사용권 보기 전에 일단 제목 한번 볼까요? 194페이지고 밑에 보시면은 그 시행자의 보호 조치, 그거를 시행자의 특권이라고 하고요. 자, 1번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사와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요. 2번에 관계 서류, 등기부, 대장 다 공짜로 무상으로 열람 등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에 공시송달,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주소 고소가 불명. 이때는 공시로 송달의 가름, 공시송달의 특권도 주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5번 봐요. 4번은 됐고 5번.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 거기다 불표.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 강제 취득, 강제 사용 할 수 있는 수용사용권 인정하고요. 자, 주체 모든 시행자요. 그래서 행정청인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다 수용사용권 인정합니다. 원래 수용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인데 우리 좀 전에 비행정청인 시행자 뭘 받았다 그랬어요? 지정. 행정청의 권한을 그대로 받아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행정청과 똑같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인정하고요. 자,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대상, 수용사용의 대상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예를 들어갖고 일단의 토지에 공원을 설치하자.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이 공원이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종류, 명칭, 위치, 규모가 딱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 이 공원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공원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일단의 토지. 자, 이거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줄여갖고 시설부지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자, 이런 시설부지 안에서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 이 토지는 시설사업 시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죠. 이런 시설부지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시행자가 사야 돼요. 취득해야 되죠.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취득하는 게 원칙. 좋게 말로 협의 취득하는 게 원칙. 그런데 토지 소유자 A가 이거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판다. 그래 얘가 21대 종손. 그래서 이 땅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 판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눈에다 흙 뿌려버리면 되죠. 자, 그런데 안경을 끼고 있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 협의 취득이 안 돼요. 이때는 이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서 시설부지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협의 취득이 안 될 때 강제 취득, 수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A가 이 토지에다가 이미 주택,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역시 시설사업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건물도 다 보상금 주고 수용하는 대상이 돼요. 그리고 A가 이 뒤에다가 또 나무 비싼 거 막 심어놨어요. 나무. 우리 비싼 나무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소나무 빼고. 왜 아는 나무는 소나무만 있는 거죠. 소나무도 몇 천만 원씩 비싼 거 있죠. 그럼 나무 같은 거 이거 비싸게 심어놨는데 이거는 남의 나무 함부로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뽑아버리고 그러면은 다 재산권의 침해. 그래서 나무 같은 물건 요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리고 A가 요 주택에 지가 사는 게 아니고 B한테 임대차 설정해갖고 B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 1년 넘게 남았으니까 안 나간다 버티고 있으면 역시 공사 못하죠. 그래서 임차권 같은 권리. 그래서 시설부지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건, 그리고 임차권 같은 권리. 자, 얘들을 싹 묶어갖고 우리가 토지 등이라고 그래요. 토지 등. 그래서 토지 등 하면은 토지, 건물, 물건, 권리를 통칭해갖고 토지 등. 자, 이런 시설부지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 취득이 안 될 때는 강제 취득 수용할 수 있고요. 그 수용은 소유권을 뺏는 거니까 사용은 그냥 일시적으로 강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시설부지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권 다 인정. 그런데 자,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설부지 밖에 있어요. 자, 이런 시설부지 밖에 있는 토지를 인접토지 등이라고 하죠. 자, 인접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 인접토지 등은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 일시 강제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사용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자, 인접토지 등은 시설부지 밖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죠. 이런 사업에 필요 없는 토지까지도 수용권을 주면은 너무나 과도한 특권이요. 그럼 뭐 인접토지 등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일대를 다 수용해 버릴 수도 있겠네요. 너무나 과도한 특권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용권 인정 안 해줘요. 요거는 강제 사용권,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 등으로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인정. 그래서 시설부지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시설부지 밖에 인접토지 등은 사용권만 인정.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줘요?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특히 필요하면 인접토지 수용할 수 있다. 틀려요. 인접토지는 특히 필요하든 그냥 필요하든 절대 수용권 불가합니다. 사용권만 인정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수용의 방법, 그 동그라미 2번의 대상 보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요거를 세 글자로 토지 등이다라고 하고요. 수용 대상이죠. 동그라미 3번 기획번 당의 토지는 시설부지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안의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 사용권만 인정. 인접 토지 등은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사용권만 인정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수용할 수가 있는데 수용할 때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한다고 그래요. 공취법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할 때 공짜, 토지를 취득하는 법이니까 취자, 법자 따갖고 공취법.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도 그냥 법조문 이름 쫙 써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공치법 이렇게 써놓고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본서 가서 다시 법률의 이름 정확하게 보도록 하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공치법이라는 게 우리 공법에서 이제 매 시간 나옵니다. 수용할 때는 무조건 무슨 법이냐? 공치법. 수용할 때는 무조건 이 공치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공치법의 특례는 지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칙 공치법을 준용해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자용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6번 타인 토지의 출입. 자, 타인 토지의 출입. 요것도 시행자의 특권 중에서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의 조사나 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 남의 땅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우리 이제 도로 같은 거 설치되기 전에 보면 측량 기사들 나와갖고 삼각대 이런 거 세워놓고 이렇게 딱 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염탐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측량하는 거죠. 치수 재고, 측량. 이거 다 자기 땅 아니죠. 남의 땅. 그래서 남의 땅에서 측량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출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출입할 수 있다고 그냥 무조건 무단 침입하고 그러면 주거 침입죄 이런 범죄가 되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 출입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입할 때 절차, 자 요것만 한번 보죠. 우리 입문서에는 싹 빼놨는데 그러면 조사나 측량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만 해요. 출입할 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냥 7일 전까지 통지, 일시, 장소 이런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적법하게 출입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전까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갑니다. 통지만 해주면 적법하게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비행정청인 시행자 출입할 때는 7일 전에 통지는 기본이고요. 특광시장 운수에게 허가도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할 때 그냥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 운수 허가를 받아갖고 출입할 수가 있고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는 필요 없어요. 7일 전까지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7일 전 통지는 기본이고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런 적법 절차에 따라서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는 다 빠져 있어갖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요. 나중에 기본과정 가서 지금 우리 기초과정 하는 거예요. 기초과정. 기초 입문과정은 말 그대로 우리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거는 계속 우리가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갖고 이거를 다 이해하고 다 정리하겠다 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씩 과정별로 조금씩 더 추가돼갖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데 제가 다 이론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그래서 과정별로 우리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지 이걸 한 방에 다 올려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기초 입문 과정 하고 있는데 뭐 암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일단은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그래서 필기하고 이거 필기하는 것 때문에 또 수업 듣는 거 놓치고 그러죠. 지금 필기 이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 하면 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필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일단은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꾸 들어가고 용어부터 일단 들어와야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도 모르는데 자꾸 필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그냥 강의를 못 따라가고 막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필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다 보면 나중에 말귀가 좀 열리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공법은 처음에 한 번에 갖고 되는 과목이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다 제가 내용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1년 내내 공부할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을 좀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시행자의 특권, 이 5가지 특권 하에 시행자가 이제 공사, 시설사업의 공사, 뭐 도로 놓고 전철, 지하철 설치하고 이런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한 3년, 4년 해갖고 공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계획, 요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부터 받아야 돼요. 그거를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 받는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는다라고 하고요. 이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요 실시계획의 인가권자에게 그대로 준공검사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내준 대로 시행자가 공사했는지 검사. 우리 학교에서 숙제 내준 선생님한테 가서 숙제 검사 받는 거죠. 똑같아요. 실시계획 인가 내준 인가권자한테 가서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잘 끝냈는지 시행자는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권자 원칙 누구였어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여자들한테 가서 준공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한 결과 이 현장 검사한다 그래요. 현장 나가서 실시계획대로 공사해놨는지 검사. 그리고 검사한 결과 이 실시계획대로 잘 공사가 끝났더라. 그러면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나면 여기서 시설 사업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면 시설사업이 끝. 그럼 시설사업이 다 끝났다.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뭐 하려고 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한 목적.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거죠. 설치.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그래서 시설 사업이 끝났다는 게 이제 도시군계획설이 설치가 됐다 그 얘기고요. 설치가 돼서 이제 효용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관리. 저희 설치한 도시군계획설을 이제 관리를 해나가게 돼요. 국가 관리할 때는 장관,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 원칙적인 체계, 원칙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해서 정리해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보면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기반시설 47개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뭐를 설치할 거냐 구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즉 도시군계획설로 결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게 되죠.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결정이 있으면은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연도별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산을 편성해서 몇 년도에 사업할 거냐,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 그리고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수립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러죠. 3년을 기준으로 3년 내 하는 것은 1단계, 3년 후는 2단계.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정한 연도에 예산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럼 누가 사업할 거냐? 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시행자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국책사업일 때는 국토부 장관, 광역사업일 때는 도지사가 한 방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광사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고자들이 시행자가 됐을 때 행정청인 시행자. 그리고 비행정청도 지정받아갖고 다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죠.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이런 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부터 받아야죠. 실시계획 인가는 이걸 결정권자, 결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 인가권자 인가하고 고시.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공사에 착수, 공사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5개 특권 준다 그랬죠. 분할시행, 무상열람, 공시송달. 그리고 핵심은 수용사용권, 그리고 출입권 이런 특권 하에 시행자가 공사 한 3년, 4년 공사해서 다 끝났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검사받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잘 공사 끝났다. 공사 끝. 공사완료 공고. 그럼 여기서 시설 사업이 다 끝나갔고 이제 도시군계획설이 설치가 된 거죠. 이 설치가 된 도시군계획 시설을 국가 관리하는 것은 장관이, 지자체 관리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관리해 나갑니다.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 원칙적인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우리가 쭉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 195페이지 중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그럼 도시군관리 계획 내용들 하나씩 순서대로 보고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기반 시설. 그럼 이제 남은 게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얘들은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고 개발법, 정비법에서 각각 절차를 따로. 그래서 국토법 끝난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에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따로 우리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6번. 얘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 구역의 한 종류인데
6번에다가 따로 빼놨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다용도구역 할 때 봤고요. 이제 남은 게 요거 지구단위 계획. 요거 하나 남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자, 요거 이제 하나 정리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선계획 파트는 다 끝나게 되죠. 그럼 우리 지구단위 계획 재작년 30회 때는 그냥 의의가 한 문제였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 지구자 붙으면은 다 의미는 일부라고 그랬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그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자, 의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자. 우리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얘기하고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 그러면 안 돼요. 일부, 항상 일부. 지구자 붙으면 일부 동그라미, 일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거기서 딱 끊습니다. 대하여 딱 끊고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거기다 붙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뒤에서 딱 끊고요. 자,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의의만 그냥 세 줄 길어가지고 그렇게 딱 써놓고 뭐에 관한 설명이냐, 이게 그냥 재작년 30회 때 기출문제 한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길어가지고 중간에 끊어서 읽었어요. 그 중간 부분은 좀 이따 보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거 좀 이따 보고 앞부분하고 뒷부분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되죠. 그게 요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들어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X. 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근데 얘는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 그래서 이름만 구분해 갖고 쓴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놓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거는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관할구역 전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넓죠. 넓은 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놓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조사 같은 것만 몇 년씩 걸려요. 그럼 신속한 집행이 안 되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요 스튜디오가 있는 동네, 이게 송파동. 그럼 서울특별시의 송파동, 이런 특별시의 일부 송파동에다가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할 수가 있고요. 이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 이때는 이름을 지구단위계획, 송파동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이름만 따로 불러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범위의 차이요. 관할구역의 전부에다 수립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무슨 동네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정하는 거죠. 그거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송파동에 지정했으면 송파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 너무 기니까 송파지구 뭐 줄여갖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무슨 지구 많이 있다고 그랬죠. 뭐 역삼지구도 있고 위례지구도 있고 뭐 저 인천 쪽에 보면 검단지구, 뭐 청라지구 많죠. 그게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저거의 줄임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일부에다 수립한다. 그럼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그 중간에 목적 한번 볼까요? 다시 중간에 끊고 해갖고 중간 보면 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하는 환경을 확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니까 기능이 증진되죠. 토지의 기능이 증진. 미관을 개선시켜 주니까 환경이 좋아지죠. 자, 이게 다 똑같은 말.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게 목적입니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도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한다 그래요. 관리. 그럼 관리한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개발하고 정비, 재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관할구역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 또는 재개발, 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의미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옛날에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도 이 동네가 이게 도시가 개발되는 추이를 보면 일단 도심부터 개발이 되죠. 도심부터, 도시 한복판부터 개발이 되면서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 보상금 몇 푼 받아갖고 다 쫓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적으로 쫓겨 나와갖고 보니까 땅이 있어요. 그럼 땅에다가 아무 개념 없이 일단 주택 건물부터 때려짓습니다. 건물부터 건축. 건물이 건축되었고 주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주민이 유입. 그럼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각종의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기반 시설.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자, 건물 다 건축한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개발되는 추이를 우리가 소위 난개발이라고 해요. 난개발. 아무 개념 없이 건물부터 때려 지어 놓으니까 나중에 기반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학교. 애들 학교. 야, 학군에 따라서 아파트 값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학교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 좀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는 국민학교. 국민학교는 그래도 집 주변에서 그냥 가깝게 다녔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런데 중학교부터 버스 타고 다녔죠. 버스 타고 막 30분, 1시간씩 버스 타고 그 회수권 내고. 추억의 회수권.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은 회수권, 토큰 이런 거 모를 거예요. 다 찍고 다니는데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는 회수권 내고 그냥 버스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 1시간씩 걸려갖고 멀리 다녔어요. 왜요? 집 주변에 학교가 없으니까 외곽 쪽에 그냥 학교가 있어갖고 멀찍이 그냥 버스 타고 다녔던 거죠. 얼마나 통학하고 불편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도시락도 그냥 1교시 끝나면 다 까먹어갖고 하여튼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그냥 매점 가갖고 또 라면 사 먹고 막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학교 또 공원 같은 거 요새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 같은 거 이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건물부터 건축하고 나중에 기반시설 설치할래도 확보가 안 되더라.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 그래서 옛날에 개발된 구도시 지역들 다 난개발됐어요.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건물부터 때려져 갔고요. 그래서 이게 60년, 70년대 개발된 이 후진 동네 이거 현대화하고 다시 개발하죠. 다시 개발하는 것을 이제 재개발한다라고 하고요. 그걸 재개발하는 동네라고 그래요. 요거를 좀 확대시켜 갖고 한번 보죠. 재개발하는 동네 확대시켜 갖고 한번 보면 자, 그럼 기존의 노후불량 건물 싹 철거합니다. 싹 건물 철거해 버리고 이제 여기다 건물부터 옛날같이 때려 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 특히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공원도 조성해서 애들 뛰놀고 요새 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개 산책 시켜야 되죠. 개 산책. 개 산책도 매일매일 산책 안 시켜주면 개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개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공원, 이 센트럴 파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도로가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 땅도 큼직큼직한 블럭이 반듯반듯한 큼직큼직한 대지 이걸 소위 영어로 블럭이라고 그러죠. 블럭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블럭 안에서 각각의 필지들을 구획해서 근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대지를 조성합니다. 이거를 토지 구획을 정리한다고 그래요. 건물 짓기 좋게 반듯반듯하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토지 구획을 정리. 그리고 여기다 이제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로브호텔 들어오고 막 술집, 나이트클럽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 건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건물의 배치 기준도 다 정해요. 자, 이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겠다. 몇천 세대 아파트 단지로 조성. 그리고 우리 아파트만 선호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편은 또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해서 단독주택 짓겠다. 그래서 일단 주택 용지부터 딱 잡아요. 주택 용지. 그리고 주택이 지어져 갖고 주민들이 들어왔다. 그 애들 다니는 학교 있어야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인구가 되면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 단지 끼고 학교가 있는 거죠. 초품화라고 해서 애들 통학하기 좋게 바로 그냥 아파트 단지 옆에 학교가 있어갖고 요거 그냥 다니기 좋은데 그래도 맨날 안 되니까 엄마가 손잡고 차 태워갖고 그냥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초품화라는 거 들어봤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래서 애들 다니기 좋게 학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각종의
이제 생활하기 좋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편의시설들, 근린생활시설들 설치하고요. 여기 이마트 홈플러스 판매시설, 여기다가는 뭐 극장, 영화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건물의 배치 같은 건축에 관한 것도 미리 다 정해요. 그래서 기반설, 이런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설, 이런 땅에 대한 토지 계획 플러스 건물의 배치 같은 건축에 관한 기준까지도 다 포함해갖고 가장 상세하게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얘는 좁은 범위를 놓고 수립하니까 토지 플러스 건축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게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대로 기반설부터 설치하고 건물도 딱딱 배치하고 건축하니까 종전 같은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동네를 다시 개발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위에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는 것들 다 보여. 새로 신도시로 개발되거나 구도시 재개발, 살기 좋은 동네로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할구역의 일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상세하게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럼 일단 무슨 동네에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지 구역부터 지정.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정,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 그런데 우리 결정권자 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구도 결정한다 그랬어요. 시장, 군수도 다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그냥 시장, 군수까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 절차 써놨는데,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누구까지? 시장, 군수까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요거부터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선 지정.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는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을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적 안에서 밖에서. 그러면 도시적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왜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 하려고 지정해요? 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 개발할 곳, 개발할 곳이니까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그거를 임의적 지정 대상. 우리 교재는 재량적 지정 대상. 얼마든지 필요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임의적 대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추가가 됐을 때는 반드시 지정하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법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지금 뭐 성급하게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몇 개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 비도시 지역이요. 비도시, 도시지역 밖에서는 함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도시지역 외 비도시 지역은 목적이 개발할 곳이 아니고 뭐 할 곳이냐? 보존할 곳이에요. 보존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에서 개발 못해요. 그런데 우리 비도시 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두 개가 있어요. 용도 지역 중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계획 관리 지역, 자,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니까 도시 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 그래서 비도시라도 이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적으로 개발될 곳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 얘만 개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라도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절대 보존 성격의 용도지역도 관광지 같은 거, 국립공원이 관광지 개발 등이 필요하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런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땅만큼은 비도시라도 개발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적, 용도지구 중에서는 개발진흥지구, 비도시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딱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개념 갖고 물어봐요. 우리 28회 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죠. 도시적 외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틀려요. 도시적 밖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무데나 지정하는 거 아니죠. 딱 두 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반드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해라.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도시는 함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해요. 보존할 것.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것 딱 두 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정 대상,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